엔라이튼 TV 강량입니다. 아, 오늘 약간 좀 실망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이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참 깁니다. 이제 뭐 적당히 이제 마무리가 될래나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런 또 반전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 참 길게 사는 인생에 굉장히 고달픔이 묻어납니다. 사회학의 아버지이자 어, 딱 한갑에 60세에 돌아가신 그 에밀 듀리갱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 1차 대전 이후에 그 제자와 자기 아들들이 참전해서 1차 대전 때 전사를 하고 그 다치거나 해서 그 후유증으로 충격을 받아서 에밀 듀리갱도 어,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에밀 듀리갱이 한 얘기가 뭐냐면 그 소셜 아노미 현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을 갖고 있는 호모 사피언스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일어날 때 합리적이지 않고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은 일들이 자꾸 일어날 때 사회 내에서 그 사회에 대한 어떤 아노미 현상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 아노미 현상이 결국은 생각하는 존재를 자살케 만드는 그런 이제 현상, 사회적인 악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지금 문재인에 이어서 이재명이라는 이 악령의 지금 기행이 지금 7년, 8년째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열린 사회에서 삼권이 분립된 열린 사회에서 이 사법부의 그 역할이라는 것이 입법이나 행정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것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주는 소위 삼권 분립의 자유민주주의를 막아서는 마지막 보루인데 이 사법부 자체도 이렇게 흔들린다는 생각을 하니 참으로 그 낙심이 큽니다. 어제 이제 저희 동네 뭐 좀 그 흘러간 세대지만 좀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사는데 어제 이제 저녁 8시쯤에 이제 우리 희락이 하고 산책을 갑니다. 산책을 가면 공원에 가면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만나는데 어제 이인호 전 대사를 만났어요. 뭐 그냥 저도 뭐 이제 모자 쓰고 알아볼 수 없는 행태로 있고 이인호 대사도 뭐 여느 할머니처럼 해가지고 강아지 몰고 나와서 그냥 모르는 체 하려고 했는데 그 이인호 대사의 그 삐숑 강아지가 우리 희락이를 좋다고 쫓아와가지고 탈출하는 바람에 이 대사가 저한테 와서 이제 삐숑하고 이제 희락이를 보면서 얘기를 하다가 저를 보고 이제 안 거죠. 강 박사 웬일이냐고 그래서 여기 사냐고 해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가중에 이제 지식인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참 이제 대한민국 지식인들이 다 죽었다고 이렇게 비루하게 지식팔이 하면서 악의 무리에 그 물들어 가지고 살아가는 이 비루한 지식인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개탄을 했는데 김대중 정권 때 핀란드 대사, 러시아 대사를 했죠. 그리고 서울대 교수를 하시고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셨는데 그 백낙청 씨도 아니다. 백낙청하고 가깝습니다. 백낙청 여동생하고 이제 친하고 같이 유학을 하고 그 백낙청이라는 사람 그 백병원 집 아들 아닙니까? 돈이 많죠. 그래가지고 뭐 이상한 집만 골라서 하는데 그 인호 대사 얘기가 어떻게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백낙청도 그렇고 돌 김용이라는 것도 그렇고 뭐 이해찬도 그렇고 그래 내놓을만 하는 그래도 정계 또는 그 문화 지식인계의 지식인들인데 뭐 이재명을 뭐 신의 사도라든지 뭐 이 완전히 전체주의 유일체제 사상으로 이렇게 가는 거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열린 사회에서 어떻게 그 이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는 이 지식인 사회에서 말이야. 어떻게 그게 그런 식으로 그 비루한 인생에 대해서 유일체제식으로 이재명을 찬양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뭐 저는 아마 이재명이 이제 운동권 출신도 아닌데
저 북한 백두혈통에 공을 많이 들여서 아마 백두혈통 쪽에서 이제 지령이 오지 않았겠나. 그거 아니면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서 내노라 하는 좌익 계통에서의 그 인사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재명을 향해서 저렇게 유일체제적으로 가는 거는 백두혈통 쪽에서 지령이 와서 그렇게 이해하는 것 외에는 합리적으로 이성이 이해가 안 된다고 말을 하니까 이노 대사도 뭐 10분 그렇게 동의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제 알렉시스 토크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역시 이제 1789년 프랑스 혁명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토커빌 얘기를 하면서 토커빌이 이제 미국의 민주주의 쓰고 그 이후에 이제 죽기 전에 쓴 책이 바로 The Ancient Regime and 프랑스 대혁명인데요. 이 책입니다. The Old Regime and Revolution. 그 다음에 The Old Regime and Revolution. 이제 이 책이 왜 중요하고 엄청나게 의미가 있냐 하면 이 책은 알렉시스 토크벨이 쓴 지난번에 보여준 그 책, 조그만 책, 앙샹 레즘과 프랑스 대혁명에 대한 해석입니다. 재해석. 그러니까 저자는 누구냐면 그 유명한 아마 다들 모르실 거예요. 내한테만 유명하지. 그 유명한 프랑스와 푸제입니다. 프랑스와 푸제가 이제 토크빌은 앙샹 레즘과 프랑스 혁명을 쓰면서 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나? 그 다음에 프랑스 혁명 이후에 나폴레옹 등장과 함께 왜 앙샹 레즘이 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었나 하는 거를 이제 토크빌이 다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 대한 소위 프랑스와 푸제의 해제입니다. 아주 두껍게 2권의 책을 냈죠. 이 프랑스와 푸제가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는 프랑스 혁명을 자꾸 계급혁명으로 보는 막시스트들에 대한 대항입니다. 역사학자 프랑스와 푸제는 막시스트들이 보는 그래서 프랑스 혁명에 대한 일방적인 해석을 달리하고 그 역사학자로서의 이제 프랑스 혁명에 대한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프랑스와 푸제가 쓴 이 책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Interpreting of French Revolution.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이제 그 프랑스 대혁명에 대한 이해, 해석이라는 겁니다. 프랑스와 푸제는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3가지의 어프로치, 접근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 하면 요 안에 이제 있는데요. 요 책 안에 있는데 이 책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1793년에 루이 16세를 단두대에서 처리하고 그 사형 집행자가 루이 16세의 머리를 들고 관중을 향해서 환호하는 그 그림입니다. 유명한 그림이죠. 조금 이따 1793년이 갖는 엄청난 의미를 얘기하고 에피소드를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푸제는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제 프랑스 혁명에 대한 3가지 어프로치가 하나가 이제 아까 막시스트가 얘기했던 계급혁명적인 차원에서의 프랑스 혁명을 보는 시견과 두 번째가 프랑스 혁명을 비판하고 민주주의라는 것을 미국의 민주주의를 들면서 프랑스 혁명을 비판하고 민주주의 차원에서 민주주의, 자유, 평등, 박애라는 정치 이념 차원에서 프랑스 혁명을 해석했던 알렉시스 토크빌의 어프로치 접근 방법과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소위 인민민주주의, 전체주의를 만들었던 그러니까는 혁명 정부를 이끌었던 자코뱅당 입장에 로베스피에르의 자코뱅당 입장에서의 프랑스 혁명을 보는 견해 요 3가지로 압축을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저희가 학문적으로 광범위하게 이해되고 있는 어프로치 접근 방법은 여전히 알렉시스 토크빌이 보는 프랑스 혁명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푸제는 큰 책으로 토크빌이 얘기했던 그 앙샹레즘과 더 프렌치 레볼루션, 프랑스 대혁명에 대해서 이렇게 두 권에 나누어서 해제를 붙이고 있습니다. 대중이라는 것은 소위 군중은 얼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나고 그 프랑스 혁명 정부를 다수당이었던 지롱드 당이 장악을 해서 가다가 1793년에 소위 그 자코뱅들이 지롱드 당을 다 처단하고 완전히 혁명 정부를 장악해서 아주 초급진 전체주의 사회로 갑니다. 프랑스 혁명의 3대 그 소위 인물로서는 그 몽테뉴지, 그러니까 언론지로 소위 데마고그죠, 데마고그. 그러니까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경계해야 되고 가장 아무튼 이 뭐라 그럴까, 이 주의해야 될 존재가 바로 선동가들, 데마고그. 장폴 마리는 이제 그 언론을 통해서 귀족 계급, 성직자 계급, 그다음에 왕족들에 대해서 엄청난 곡해를 심었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프랑스 인민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빵이 없으니까 마리 앙뚜아네트가 그러면 고기를 먹으면 되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마리 앙뚜아네트가 지금 다 밝혀졌죠. 지금 뭐 뮤지컬 마리 앙뚜아네트 지금 막 전 세계에 성행하고 있는데 그 안에 이제 그 내용들도 들어갑니다. 근데 이 내용은 마리 앙뚜아네트 얘기한 적이 없고 소위 그 장자크 루소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에밀을 쓰면서 자식 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 참 이중적이죠. 지식인이라는 것들이 에밀을 써놓고 자기가 난 5명의 자식은 전부 다 낳자마자 공화원에 버리는 그런 행위를 한 것,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이제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하녀에게 준 빚을 자기가 훔쳐서 줬는데 그것을 하녀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하녀가 추방당하고 그래서 죽게 되는 그런 못된 짓을 한 것, 이런 것 등등 해가지고 자기가 살아오면서 나쁜 짓 한 것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게 그게 고백론입니다. 마지막 그 루소가 쓴 책인데 자기는 정직하다 이거죠. 마지막에 난 신 앞에서 다 고백을 했다, 이런 참 이중적인 구조인데 그 고백론 안에 어느 공국의 공주 얘기가 나오면서 그 공주가 그 인민들이 먹을 게 없다고, 빵이 없다 그러니까 그럼 고기를 주라고 한 게 그 장자크 루소의 그 고백론의 한 파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이제 장폴 마리나 이런 그 선동가들이 마리 앙뚜아네트에게 들고 씌워가지고 그렇게 이제 만드는 거죠. 두 번째가 이제 그 조르주 당통이고 세 번째가 로베스피에르 아닙니까? 근데 제일 먼저 이제 장폴 마리는 그 소위 그 저쪽에 낭트 지역의 시골 지역 귀족 처녀인 코르테한테 암살당합니다. 배에 칼을 맞고 죽는데 그게 이제 1793년에 제일 먼저 죽죠. 왜냐하면은 이제 그 자코뱅들이 지롱드를 몰아내고 지롱드도 이렇게 저렇게 이제 구실을 붙여가지고 지롱드당 국회의원 21명이 단두대에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막 1793년이 가장 피바람이 휘몰아쳤던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이 시골 처녀 코르테는 귀족, 아주 그 소귀족의 딸이었는데 22살의 나이로 참 담대하죠. 칼을 품고 이놈 죽여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갔더니 이제 장폴 사르트르가 또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무조건 이게 다 그럴 줄 알았다 해서 딱 들어가서 목욕탕 안에 이제 피부병이 심해가지고 그 목욕탕 안에 이제 그 소독물 안에서 이제 글 쓰고 이렇게 막 갑질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냥 가슴을 찔러버리죠. 그래서 이제 그 죽은 그림, 그 마라의 죽음 해가지고 다비드가 그림 그린 거 있는데 그 굉장히 그 왜곡된 그림이에요. 왜냐하면 그 다비드가 그 장폴 마라의 친구이자 혁명정부의 끈앞풀이였기 때문에
그 굉장히 뭐 난잡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죽었는데 마치 그 피에타 시뇨레에 나오는 미켈란젤로가 조각했던 예수상, 마리아가 안고 있는 예수상처럼 뽀얀 피부에 아주 성스러운 얼굴로 죽어 있는 장풀마를 그리고 있죠. 그 이런 친구들의 그러니까 이 소위 그 전체주의자들은 이념에 빠져 있는 전체주의자들은 글이나 말은 그냥 공자, 맹자 좋은 얘기 다 해요. 하지만 현실과 행동에서 항상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코르테가 이제 옆에 서 있는 것도 그리지 않고 코르테는 그래가지고 이제 사형당해서 이제 단두대에서 죽죠.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내 죽기 전에 내 얼굴을 그려달라 하고 남아 있는 게 그 코르테의 자화 저기 인물화입니다. 초상화입니다. 보면은 예쁘게도 생겼어요. 음? 조사를 했는데 단독 변명으로 이제 밝혀지죠. 그러니까 참 용기 있는 그 지롱드 당 쪽의 이제 귀족의 자손이었습니다. 참 우리나라는 그런 용기 있는 여성 한 명, 남자들이 참 대우각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여파를 가서 9월에 1793년 9월에는 조르주 당통이 주야는 아무튼 그 9월 1, 2, 3, 3일 동안에 1200명 정도를 단두대에 쳐냅니다. 그러니까는 뭐 그냥 여기저기서 목이 잘려 나가는데 그냥 그 바구니에 이렇게 목이 탁 받쳐야 되는데 그게 뭐 잘 떨어집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튀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축구공처럼 따르르 굴러가면 그 미친 광기에 관중들이 와 하고 환호를 하고 막 그러는 판이었죠. 그 이제 자르트 당통은 그 이후에 이제 자코뱅이 다 장악을 하고 하는데 야 이게 뭐 그러니까 아는 게 이제 없는 아이들이죠. 그러니까는 뭐 경제 정책도 안 되고 이게 뭐 이념은 자유와 평등 뭐 조국과 인민의 이름으로 모두 뭐 하나가 되는 세계를 만들자 뭐 좋은데 우리가 일생활을 먹고 살려면 경제 정책도 있어야 되고 빵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 간의 어떤 거래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우유값이 치솟고 그 뭐 굶어 죽고 뭐 이러는 판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르주 장통이 그 과격한 조르주 장통이 약간 이제 머리가 도는 거죠. 이거 뭐야? 해갖고 로베스피에르에 대항을 합니다. 근데 로베스피에르는 그런 소위 이중적 잣대로 자기한테 도전하는 조르드 장통을 그냥 둘 리가 없죠. 그래서 두 번째 조르드 장통이 잡혀가지고 단두대에 이제 갑니다. 가는 수레에서 로베스피에르 집 앞을 지나가면서 조르드 장통이 외치죠. 다음은 너 차례야라고 이제 외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로베스피에르는 이제는 완전히 자기가 신격화가 돼가지고 소위 그 보롱도 뚜떼 전체 인민의 의지라는 이름으로 자기가 이제 그 인민의 이성의 합리성의 신이 돼가지고 교회를 허물고 성직자의 교회를 허물고 이성의 성당을 져서 거기서 자기가 예수가 됩니다. 자기가 이렇게 그 권위 완전히 돌아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소위 권력에 취하면 그렇게 됩니다. 뭐 며칠 전에 보니까 뭐 최민희가 만약에 비명계 어쩌게 하면 내가 당원들로 가서 그 사람을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근데 그래서 지금 이제 프랑스 혁명 때 그 광기 군중 대중의 광기를 지금 얘기는 권력에 취해버린 이념가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를 이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794년 해가 넘어가서 이제 그 단두대에서 목이 달아났던 지로도 당과 그 외에 이건 너무 과격하다 해가지고 들이쳐가지고 1794년 7월이 이제 소위 프랑스 달력으로 하면 데르미도르입니다. 데르미도르. 그래서 데르미도르 반동이 일어나가지고 로베스피에르를 잡아다가 로베스피에르를 단두대에 올립니다. 그러니까 당통의 말대로 몇 달 지나서 로베스피에르도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이제 그 급진적인 혁명 정부에 의한 좀 중단이 되는. 근데 1793년에 무슨 일이 나냐면은 저쪽 그 낭트보다 더 서쪽으로 하는 그 망대라는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왜냐 이게 이제 어떤 거냐 하면
어, 혁명 정부가 얘기하는 조국과 인민과 전체 의지 아래서 우리가 자유와 평등을 얘기한다. 그 말은 좋죠.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은 혁명 정부가 얘기하는 전체 의지에 복종하라 했는데 그 복종하는 내용이 뭐냐면 귀족과 성직자와 왕족은 다 죽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보세요. 물론 귀족과 성직자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잘 못하는 데가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그 방대 지역의 귀족과 성직자들은 꼴고든 사람들이 많아서 거기 주민들, 농민들이 굉장히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농민들이 혁명정부가 얘기하는 그 사람들을 죽여라 하는 데에 대해서는 반기를 들죠. 아니, 이 사람들이 잘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왜 너희들이 간섭하냐 이러는 거죠. 요 장면이 이제 소위 유현목 그 감독이 만든 장마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게 이제 6.25 때 얘기인데 그 이제 머섬으로 이대건 마님하는 그 이대건이가 머섬으로 나오는데 그 인민위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대건이 보고 그 지주인 주인마님을 창으로 찔러 죽이라 그래요. 근데 이대건의 마음은 지금까지 주인마님이 자기를 잘 대해주고 식솔들을 잘 해줘서 정말 원만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는데 그런 주인마님을 좋은 주인마님을 어떻게 찔러 죽이냐고. 그럼 자기는 처음에 못한다 그랬는데 데려다가 그냥 죽사발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냥 술을 막 먹이고 해갖고 두 번, 세 번 협박을 해가지고 술이 취한 이대건이 마침내 그 주인을 죽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그게 이제 그 장마라는 영화의 한 장면인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유와 평등, 인민의 전체 의지, 조국에 충성하자, 프랑스에 충성하라 다 좋은데 현실에서는 완전히 거꾸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대에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그걸 진압하는데 10만에서 30만 명 정도 학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10만 얘기도 있고 30만 명 얘기도 있는데 중간으로 봅시다. 20만 명이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냐면 그 이제 학살을 주도했던 사령관, 혁명정부군의 사령관의 편지에 다 나타나는데 아이들은 말 발톱으로 밟아 죽이고 그다음에 막 완전히 씨를 말해 여자, 아이, 노인 할 거 없이 다 죽이는 거예요. 완전히 이건 뭐 메사커예요. 그러니까 제노사이드.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소위 그 공화주의라는 그 소위 공화주의라는 이름으로 왕정과 귀족 성직자를 철폐하는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방대 학살에 대해서 재조명이 된 게 20세기 와서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프랑스 그 정치 과정이 아주 이제 소위 그막그 엎지락 뒤치락 하는 뭐 혁명과 왕정복구 혁명 그다음에 제정 그다음에 공화정 제정 공화정 이렇게 가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공화정으로 이제 1870년 보불전쟁 패배 이후에 제3공화국으로 제정 이제 공화주의로 가기 때문에 공화주의라는 이름으로 공화주의의 그 혁명 정부에 반대했던 방대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안 한 거죠. 우리나라 같았으면 어땠을까? 지금 뭐 이것저것 물어달라고 생 난리를 치는데 20만 명이 학살당했어요. 그것도 어린아이들은 뭐 어떤 그 지면에는 보고서에는 어린아이를 오븐에다 넣어가지고 튀겨주겠다는 얘기도 있어요. 잔인하게 이 광기는 그 다음에 이제 1793년에 이제 루이 16세 마리 앙뚜아넷이 다 이제 단도대 처형이 됩니다. 마리 앙뚜아넷이 처형되기 전에 그 랑발 공작 부인이라고 있어요. 랑발 공작 부인. 그 이제 그 초상화를 보면 저기 마리 앙뚜아넷보다 훨씬 키도 크고 미인이고 잘생기고 정말 귀부인이에요. 다른 귀족들은 다 도망갔는데 랑발 공작 부인만이 이제 친구니까 마리 앙뚜아넷 옆에 있다가 이제 혁명군하고 이제 군중들이 와가지고 어 랑발 부인을 끄집어내 가지고 그 우리들의 자유와 평등 그 다음에 혁명 정부의 그 위대함을 찬양하라 그랬더니 그건 해요.
그리고 부르봉 왕조 루이 16세와 마리 앙토네트를 비난하라. 그럼 너 목숨은 살려줄게 하는데 그건 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들의 친구고 나는 부르봉 왕조에서 공작 부인까지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짓된 말은 할 수 없다. 그러니까는 군중들이 달라 들어가지고 그 랑발 부인을 끄집어내 가지고 이 소위 그 사형 집행관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옆에는 소위 가장 빈민, 천민, 노숙자, 거지 같은 정말 그 인간 사냥개 같은 놈들을 끌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랑발 부인이 그걸 보면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자기를 찢어 죽일 거라는 건 아는데. 그러니까 하니까는 딱 거부를 하자 꼿꼿하게 서 있는 랑발 부인에게 얘들을 풀어가지고 옷을 다 찢고 완전히 사지를 절단, 사람의 손이 검수가 돼요. 사람의 피와 살을 뜯어낸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고귀한 살결과 그러니까 이 인간의 그 질투심, 시기심, 내가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한 동경, 이것들이 막 폭발해가지고 랑발 부인이 사지가 다 찢어지고 창자가 터져 나오고 완전히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러다가 그 이제 어물전에서 이제 고기 파는 아줌마들이 그 녹슬은 식칼을 갖고 와가지고 랑발 부인의 목을 잘라내요. 잘라내서 그 랑발 부인의 목을 큰 긴 장대 위에다 효수를 하고 그걸 들고 가서 그 첨탑에 갇혀 있는 마리 앙뚜아네 창문에다 올린다고. 그걸 보고 마리 앙뚜아네는 랑발 부인이 그렇게 효수당해 있는 걸 보고 곧바로 기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가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는 아무 소리 안 하고 꼿꼿하게 서서 이제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나가는데 하루아침에 그 머리가 하얗게 휘어져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마리 앙뚜아네트이 이제 단두대에 이슬로 사라지니까 또 여자들이 군중들이 달라 들어가 가지고 천 쪼가리 하나라도 다 뜯어가려고 뜯어가는 그런 이 군중의 광기가 바로 프랑스 혁명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이제 세월이 흘러서 그렇게 노골적으로 야수적인 광기는 아마 부리기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매스컴이 있고 보는 눈이 많고 그다음에 나처럼 이제 우리처럼 뭐죠 이제 그 이런 개인 그 SNS 장치들도 많고 하니까 그렇게는 안 되지만 인간의 야수적 본능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추종하는 개딸들, 그다음에 거기서 한 자리 얻고자 하는 그 추종자 세력들, 이 얼마나 정말 그 집신벌레나 아메바 같은 인간으로서의 고귀함, 인간으로서의 어떤 자존심, 자긍심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그런 단세포 생물과도 같은 거죠. 그리고 좀 더 나가서 어저께 저녁에 이제 이인호 대사하고도 얘기한 부분입니다만 지식인의 사명, 지식인의 역할이 뭘까요? 지식인은 그래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대중이나 민중 이런 사람들보다는 서민들보다는 그래도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고 여유가 없더라도 공부를 해서 득도를 하면 그건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인의 역할은 뭐냐면 일반 서민들이 몰라서 잘 모르는 문제들을 재해석해주고 서민들을 대신해서 서민의 고민과 이런저런 그 문제들을 대신 풀어서 설명해주고 이해시켜주는 역할이에요. 그렇게 봉사를 하는 게 지식인의 참 역할인데 그냥 돈만 준다 그러면은 그냥 닭새끼 모이 쫓듯이 모이고 말이에요. 참 오랜 세월 전의 얘긴데 뭐 그 지금 이 양반 또 어디 가 있냐? 김병준 씨 국민대에서 뭐 이렇게 행정학과 찌질하게 교수하다가 이제 노무현 때 뭐 한 자리 한대니까 교수라는 사람들이 찾아가 가지고 그래도 뭐 안면이 있으니까 그래도 뭐 인사 정도는 하면 그게 이제 사람의 공자님이 그랬잖아요. 예를 알아야 세상에 나아갈 수 있다고.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는 게 인간의 도리 아닙니까? 그래서 갔더니 세상에 그 밥집에
신발이 천정에 막 두 짝 올라가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다급하게 신발 벗고 뛰쳐갔으면 눈도장 찍으려고. 그냥 이건 완전히 뭐 닭새끼들 모이 쫓아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 그 자리에서 돌아와서 다시 이제 내 사무실로 이제 돌아간 적이 있는데, 그 1차원적인 삶을 사는 인간들의, 나는 태어났으니까 여기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모든 물질적인 충족을 다하고 나를 위해서 아주 살다가 그냥 죽겠다는 사람들은 말로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배운 지식을 자신의 이재를 위해서,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그 자세 자체가 결국은 결과가 좋지 않은 걸로 나타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그 좌익들은 혁명이라는, 이념이라는 그 명분으로 그렇게 이제 자기 양심이 존재하지 않죠. 그런 일들을 스스럼 없이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대한민국에도 일어날까 봐 이제 걱정이 많이 되고, 오늘 이재명의 판사가 어떤 의도로 그렇게 무죄를 선고했는지 모르겠지만, 악령이, 아주 거악이 권력을 잡으면 겁박할 수 있는 수단은 뭐 100가지도 더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뭐 가족을 위협할 수도 있고, 지위를 위협할 수도 있고, 또 이런저런 뭐 다른 또 뭐 금품으로 유혹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인생이 짧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지구의 나이는 말이에요. 지구의 하루는 37만 년이에요. 우리는 지금 역사 이래로 한 3, 4천 년을 지금 살고 있는데, 인간이 살아봐야 뭐한 7, 80년, 100년을 못 사는데, 그렇게 보면 참 하루살이 같은 짧은 인생들입니다. 근데 여기 태어나게 한 신의 의지가 있어서 인간답게 살다가 그 타인으로부터 존중을 받으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을 인정할 수 있으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우리의 그 목표고 인간의 도리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 철학하는 삶, 생각하는, 뭐 말이 좋아 철학이지, 생각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다듬고 성찰하고 돌이켜 보면서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말로는 좋지 않다. 그게 이제 앞서 시간에서 얘기했던 섹스피어의 맥베드형 악령이 있고, 그다음에 도스옙스키의 악령에 나오는 스타보르긴 같은 악령이 있고, 그 외에 이제 뭐 이런저런 그 주사파형,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김일성주의 주사파형 악령들이 있는데, 지금 좀 제대로 걸린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그 시간을 인내하면서 참아내면서 이제 넘어서야 되는데, 상황이 별로 안 좋네요. 뭐,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소위 알렉시스 토크빌 얘기하다가 이재명 그 재판 결과 때문에, 소위 프랑스 혁명에 대한 소위 대중, 군중, 그다음에 이 소위 그 자코뱅이라는 그 급진 그 혁명당이 처음 얘기한 게 바로 토탈리테리아니즘입니다. 전체주의. 거기서 이제 인민민주주의, 전체주의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이 책을 쓴 프랑스와 퓨제가 바로 이제 소위 그 파시즘이나 꼬미니즘이나 둘이 똑같은 샴상동이 전체주의다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철학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정치적으로 나타나는 전체주의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을 먹구름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합리적 이성과 공정과 정직함은 사라지고, 야, 이 어떻게 이제 앞으로 우리 후세들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살아가야 될지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 칼럼인 획일적 평등 속에 자유를 찾자고 전체주의가 먼저 온다. 비슷한 내용이죠. 전체주의가 먼저 온다라는 제목의 칼럼으로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